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는 엄중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소세포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폐암을 이해하려면 조직형과 병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폐암의 어떤 조직형이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그 폐암이 어디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서 1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그걸 잘 알아야지만 앞으로 치료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면 폐암의 조직형은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는데요. 그 이유는 소세포 폐암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과 그 안일 비자를 써서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소세포 폐암은 세포 크기가 작아서 소세포 폐암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따로 독특하게 분류를 한 이유는 이게 악성도가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대부분 3개월, 6개월 안에 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독특하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세포 폐암은 그 악성도가 강한 만큼 항암 치료도 반응이 잘 하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소세포 폐암은 다행히 폐암의 전체 환자 중에서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암은 그 비소세포 폐암은 그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소세포암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폐선암과 평평상피암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조직형마다 항암제라든지 치료 전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조직 검사를 통해서 선암, 평평상피세포암 또는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드문 분류로 분류를 꼭 해야 하겠고요. 하지만 그 여기서 최근에는 이렇게 그 세포의 분류만 하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적절하게 환자 유전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EGFR 유전자 변이 양성 폐암, 그리고 ALK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ALK 유전자 변이 양성 폐암으로 분류를 해서 그 유전자의 타겟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병기입니다. 그 조직 검사에서 정확하게 폐선암, 평평상피암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지면 이 폐암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만 수술을 할 건지 항암 치료를 할 건지 방사선 치료의 도움을 받을 건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표를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TNM이라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진단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T는 원발암에 대한 특징이고, N은 임파선 전이에 대한 특징이고요. M은 원격 전이, 그러니까 뇌라든지 뼈라든지 타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M 분류를 저희가 하게 돼서 TNM 분류에 따라서 복잡하게 1기 A1, 뭐 1기 A2, 그리고 2기 AB, 4기 AB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병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면 4기 폐암이라도 뭐 선암, 그중에서 4기에서도 뭐 T3, N1, M1A 같은 특수한 병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는 2기비 평평상피세포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조직과 병기에 따른 어떠한 검사가 필요한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가 좋은 검사인가? 당연히 정확하고 환자에게는 침습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저렴한 게 환자분에게 좋은 검사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상황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의 CT라든지 전신 상태를 저희가 한번 보고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폐암은 조직 검사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위암이나 대장암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병변을 위에 있는 병변, 대장에 있는 병변을 눈으로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폐란 장기는 그 저희가 외계랑 외부랑 외부와 연결되어지는 기관지라는 장기가 있죠. 이런 기관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로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간 길이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폐암의 조직 검사는 일반적인 저희가 위나 대장 또는 간, 콩팥의 조직 검사보다는 굉장히 조금 위험도가 높고 많은 숙련도를 가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폐암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흔히 하는 경흉부 침흡인술입니다. 이 침흡인술은 CT실에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주로 시술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CT 기계 안에서 CT 사진을 찍으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긴 침을 바늘을 폐암 병변에 정확하게 삽입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검사의 정확도는 90% 정도로 진단율이 굉장히 우수하나 가끔 이렇게 깊은 쪽 폐를 찌르다 보면 폐가 약간 손상이 되어서 기흉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암이 목 근처에 경부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었을 때 CT에서 경부 임파선이 커져 보이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초음파실에서 이 목 부분을 초음파로 확인을 하면서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 쇄골 위나 목으로 전이가 되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하는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인데요. 이러한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는 호흡기내과 선생님들께서 주로 기관지 내시경실에서 시술을 하시고요. 대개는 큰 부작용은 없으나 가끔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기관지에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고 약간 지저분한 모양의 암덩어리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겸자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T 이미지는 저희가 보통 좌우가 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요 병변은 왼쪽 중심부 기관지에 이렇게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고요. 요 덩어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기관지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성대가 보이죠. 성대를 이렇게 살짝 통과를 합니다. 예, 성대를 통과를 하면 기관이라는 장기가 나옵니다. 예, 기관지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기관이라고 크게 한 길이 나가다가 그 좌우 기관지, 가지지자를 써서 기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지금은 오른쪽 기관지를 보고 계시고요. 이 기관에서 다시 또 왼쪽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저기 멀리서 약간 지저분한 이런 혹 같은 거에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고 좀 뭔가 지저분한 혹이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 혹을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겸자를 넣었습니다. 겸자를 넣어 가지고요. CT에서 보였던 그 혹이 맞고요. 이 겸자를 조심스럽게 혹에다가 갖다 대고 피가 최대한 안 나도록 부드럽게 감아진 다음에 살짝 뜯어내는 거죠. 예, 뜯어내서 이 혹은 병리과 선생님한테 보내서 이 혹에서 떼어낸 조직이 뭐 선암인지 평평상폐암인지 확인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사실 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조직 검사를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조직을 확보하는 게 유전자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요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된 기술인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와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요 CT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심부, 기도 옆에 붙어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폐 종괴를 조직 검사를 하는 장비이고요.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반대로 이렇게 폐 끄트머리에 있는 폐 말초에 있는 혹들을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 모양도 많이 다른데요.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이렇게 6.9mm 정도의 아주 두꺼운 기관지 내시경 끝에 이렇게 초음파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 여기서 초음파가 나오는 거죠. 초음파 단자가 달려 있고 이 초음파가 이 요 앞부분을 스캔을 하게 되고 뭔가 혹 같은 임파선이라든지 폐 종괴를 확인하게 되면 바늘 찔러서 이 혹을 임파선을 조직 검사를 하는 원리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사실 조직 검사를 하는 도구는 아니고요. 스캔을 하는 도구인데요. 이게 케이블 형태의 아주 얇은 케이블 형태의 초음파 기구입니다. 즉 저희가 시술을 할 때 이 4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기관지 내시경에 통로가 있습니다. 겸자를 넣는 그 통로에다가 이렇게 1.4mm, 1.7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초음파 케이블을 넣어서 스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자세하게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이버스 TBNA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부르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지 외부에 있는 병변을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증례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기관지로 나누어지기 전에 기관이라는 저희가 통로고, 요 기관 앞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저희 임파선이 있습니다. 사실 임파선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임파선 본래 크기보다 10배, 20배 이상 커져 있는 상태라서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되는 CT 소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로 스캔을 하면서 바늘을 정확하게 이 임파선에다가 찔러 가지고 조직 검사를 세포를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수면 마취로 환자분들은 대개는 안전하게 시술을 하시고 대부분 입원을 하지만 입원을 하기 싫어하시는 일부의 환자에서는 저희가 외래에서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관지 폐생검으로 그 폐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중심부에서는 보일 수가 없는 폐 말초 부위에 있는 폐병변들은 이렇게 복잡한 기관지 길을 통과해서 겸자를 길게 넣어서 이러한 폐암 병변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폐 생검할 때 길이 복잡하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잘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케이블 형태의 아주 얇은 선으로 구성되어지는 장비이고 제가 16게이지 혈관 주사 바늘만큼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 늑막 근처에 있는 폐병변이 아주 끝에 있더라도 저희가 이걸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최대한 병변 가까이 이렇게 복잡한 기관지를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케이블 형태의 얇은 초음파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종양 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종양이 없는 곳에다가 저희가 초음파를 켜게 되면 종양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옆쪽으로 저희가 카테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종양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카테터는 놔둔 다음에 저희가 브러쉬라든지 겸자를 넣어서 세포와 조직을 충분히 제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겸자를 넣어서 폐암 덩어리를 떼어내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관지 폐생검, 특히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에 도움을 받는 폐생검은 기관지 내시경실 또는 투시방에서 저희가 시술을 진행하고 말초 폐 조직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1% 정도에서 뭐 기흉하고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한다고 하나 이것도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비율로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CT를 보고
찾아가더라도 잘 이게 길이 여긴지 저긴지 잘 못 찾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상기관지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런 장비가 나왔고,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길을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알고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고 어디에 종양이 있는지 저희가 보고 조직 검사를 잘 찾아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폐라는 장기의 특성상 아무리 조직 검사를 해도 조직이 잘 채취가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전공의 할 때라든지 그때 예전 10년, 20년과 비교해서는 요즘에는 이렇게 수술적 진단을 하는 분들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폐장기의 특성상 아주 일부의 환자에서는 수술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폐암 환자에서 병기 설정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암이 병기 설정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 퍼졌느냐는 거죠. 이게 국소적으로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 군데로 많이 퍼져 있으면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전신적인 항암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대표적으로 가슴 CT를 찍고 팩트 스캔이라고 전신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 MRI, 그다음에 뼈 스캔,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왜 뇌 MRI도 찍고 뼈 스캔을 찍느냐? 폐라는 장기의 특성상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들이 아주 잘 뇌랑 뼈로 전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뇌 전이, 뼈 전이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뇌 MRI와 뼈 스캔은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끔 PET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복부 CT를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요통이 있다든지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척추 MRI도 동시에 저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분의 폐 기능을 저희 확인해야 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전신 마취와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 검사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제의 발달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암을 유발을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특수한 유전자는 그 유전자를 치료하는 약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치료한 약을 저희는 흔히 표적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구로 드시고 부작용이 작고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서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치료를 하고 있고, 암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증상도 경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검사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EGFR 유전자, 그리고 ALK 유전자, 그리고 로스완 유전자를 검사를 하고, 그 변이 양성 유무에 따라서 타세바라든지 이레사, 그리고 뭐 젤코리, 알룸브릭,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의 다양한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대원칙은 조직형과 병기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조직형과 병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치료를 역시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요약을 해보면, 비소세포 폐암의 1기, 2기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를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부 환자는 저희가 심장 기능이라든지 폐 기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로 저희가 폐암을 죽일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정상 장기는 다치지 않고 폐암만 딱 죽일 수 있도록 체부 정위 방사조법이라는 이 기술로 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3기, 4기로 넘어가게 되면 치료 방법이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3기는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와 또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로 크게 분류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방사선 치료로 암을 다 죽일 수 있는 환자인지 또 그렇지 못한 환자인지를 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다행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도
일부의 환자에서는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하지만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폐암 덩어리가 방사선 하나의 필드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분포되어 있다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해서 수술만큼 완치의 목적으로 저희가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못한다고 낙담을 하시지만 이러한 방사선 복합 치료,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로 완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 이후에 면역 치료제까지 쓸 수 있는 요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재발을 아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3기 폐암 환자에서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 필드도 안 되는 그런 환자분들은 4기 폐암과 똑같이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 암이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증상 경감을 목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 4기 폐암도 마찬가지로 증상 경감, 악화의 지연을 목표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증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20대 환자분이셨고, 환자분이 가슴이 아프다고 외래로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20대 분이셨고 담배도 안 피시고 특별하게 뭐 아픈 데가 없어서 병원도 다니지도 않는 분이셨는데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쪽에 제가 마우스로 가리킨 이쪽에 뭔가 좀 지저분하죠. 반대쪽과 비교해서. 이게 의학 영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우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로 가리킨 쪽이 오른쪽인데요. 이 오른쪽 폐가 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폐는 이렇게 뾰족하죠. 이게 뾰족한 게 정상이고 이렇게 뭉뚱한 거는 이 폐에 물이 찼다는 겁니다. 우리가 흉수라고 하는 물이 찬 걸 말하는데요. 제가 CT를 찍어 보니까 물도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폐 안에 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안타깝지만 20대 환자분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폐선암이 나왔고 유전자 검사에서 알크 변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흉수가 찬 이유는 늑막을 침범했기 때문에, 흉막을 침범했기 때문에 물이 찼고, 즉 4기 폐선암, 알크 변이 양성인 4기 폐선암으로 확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첫 내원시의 엑스레이와 저희가 표적치료제, 알크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를 6개월 정도 처방을 했는데 아주 많이 저희 정상인 것처럼 그 엑스레이가 호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즘에는 이런 먹는 약, 표적치료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아주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증례는 36세 또 젊은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깨질듯한 두통으로 오셔가지고 처음에 사실 내과에 온 게 아니라 신경과에 오셨어요. 신경과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요. 뇌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혹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께서는 이게 젊은 환자한테 발생하는 원발성 뇌종양인갑다 생각을 하시고 신경외과로 보내셨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신경외과 선생님은 당연히 머리 MRI를 찍으시고 뇌종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니까 이거를 수술을 합시다 해서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수술하기 전에 저희 엑스레이를 다 찍습니다. 이 환자분이 뭐 폐가 괜찮은지, 그 전신 마취할 때 인공호흡기를 다는데 인공호흡기에 잘 견딜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혈액 검사도 하고 하는데요.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폐가 이렇게 뭉퉁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게 방금 보신 것처럼 물이 찬 게 의심이 되는 소견이고요.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그 앞에 요 심장인데 심장 뒤에 이렇게 조그만 혹이 보이는 겁니다. 혹이 보여서 저희가 PET CT라고 암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검사인데 그걸 검사해 봤더니 이렇게 그 혹이 노랗게 확인이 되어지면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혹도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안타깝지만 폐선암이 나왔고 알크 변이 양성인 폐선암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뇌에 혹이 있고 이게 정황상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되었고 늑막으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명은 사기 폐선암, 알크 변이 양성으로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이렇게 진단을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했던 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근데 건강검진상에 엑스레이가 이렇게 정상으로 보였죠. 근데 더 6개월 뒤에 신경외과 입원할 당시에는 사기 폐선암, 사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사실 이게 폐암이 진단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례이고, 다행히 이분도 표적치료제를 복용을 하시고 6개월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받더니 거의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간 표적치료제를 잘 드시면서 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기 폐암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희망을 잃는 것보다 그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치료를 잘 하시는 게 또 이렇게 반응도 좋은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항암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표적치료제가 있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면역치료제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과거부터 쭉 많이 사용해왔던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왼쪽 폐에 큰 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큰 덩어리가 있고 환자분이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인이 되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큰 덩어리가 저희가 타세바라는 표적치료제를 썼더니 3개월 뒤에 거의 없어질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환자분이 또 6개월 뒤에 CT를 찍어봤더니 다시 커지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이 표적 치료제가 평생 항상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내성이 생깁니다. 빠른 분들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운이 좋으면 3년, 4년, 5년씩 계속 드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내성이 생깁니다. 이 환자분은 한 9개월째에 내성이 생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다행히 또 최근에는 이러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 내성 유전자가 나오는지, 이 환자분의 유전자 변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조직 검사 해봤더니 좀 어려운 말인데 T790M이라는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T790M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나오면 3세대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소, 렉나자 같은 여러 가지 약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라는 약을 또 3개월 드셨는데 거기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 표적 치료제는 하나만 처방하고 끝이 아니라 그 표적 치료제 내성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내성을 극복하는 약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내성 기전도 확인도 하고 내성을 극복하는 약도 처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든지 폐암의 위치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데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지 내시경이든 경흉부 침흡인술이든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환자가 있고, 다행히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또 혈액 검사로 조직 검사를 합니다. 혈액 생검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 내에 떠다니는 DNA들이 있고 DNA 조각들을 저희가 혈액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DNA 중에서 또 일부는 종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주 미량의 종양에서 나오는 DNA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혈액 생검을 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대체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라는 약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유명인 누구가 면역 치료 주사를 맞고 완치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이고, 이러한 보통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제란 건 항암 치료제가 바로 항암 종양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 치료제는 자기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면역 세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네, 이러한 면역 치료제는 현재 키트루다, 옵디보, 디센트릭 같이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고, 이러한 면역 치료제의 장점은 부작용이 저희가 과거에 많이 쓰던
세포 독성 항암제와 비교해서 현저히 작다는 점입니다. 즉 입원할 필요도 없고 외래에 3주에 또는 2주에 한 번씩 오셔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주사만 맞고 영양제 맞듯이 집에 댁으로 가시면 되고요. 또 효과가 좋은 환자들은 암 크기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부작용 없이 장기간 2년 정도 저희가 보험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1차 치료도 또 이렇게 보험으로 될 것 같다는 그런 희소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번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태우셨고 기침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폐선암으로 나왔는데요. 이 조직에서 PD-L1이라는 염색을 해보니 90%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면역 치료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이 PD-L1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면역 치료제의 반응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PD-L1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면역 치료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환자분을 이렇게 키트루다라는 면역 치료제로 치료를 했고, 왼쪽에 이 거대한 덩어리의 폐암이 키트루다 3번 맞고 아주 빠른 속도로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폐암 환자를 이해하려면 어떤 조직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환자의 병의 분포가 얼마나 이렇게 진행을 해서 병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조직과 병기가 환자의 치료와 환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두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직형과 또 병기를 알기 위해서는 CT, MRI 등의 많은 검사가 필요하겠고,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의 다양한 개발로 암 환자의 생존이 더 늘어나고 또 증상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여러 한우분들께서는 폐암을 진단받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